테슬라 그 자율주행을 보시면은 이게 언제 여기까지 왔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일 겁니다. 인력 부족? 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뭐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이클이 한참 남았다라고 보는데 네. 중간에 이제 뭐 조정도 있을 거고 저는 이번 사이클의 실적을 막 크게 만들어내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로봇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 이슈이자 뉴스로 노란봉투법 얘기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는 건 사실이죠. 또 국무회의 의결도 됐겠다 그런 뉴스들이 있다 보니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사실 이거는 정책적인 건 피처링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 산업 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또 발달할 수 있는 분야가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기술에 대한 현황이나 또 어디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막히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박찬솔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로봇 산업 뭐 매크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뉴스 소화 잠깐 하고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약간 피처링 느낌으로 정책은 도와주는 것 같긴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로봇주 상승에 따른 어떤 연관 관계, 그 밀접도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네. 했으니까요. 네. 뭐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로봇주들이 갖고 있던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차원의 어떤 좀 이슈성 네.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딱 그 정도로만 보시는 거고 사실 제가 또 언지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발전이 되다 보면 로봇 쪽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노란봉투법도 중요하다라고는 보는 게 네. 국내에서는 사실 로봇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과연 특히 국내 상황에서 뭐 특히 자동차 업계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봤지만 이번 주가 흐름은 조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사실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스토리는 제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직결돼 있는 그래서 제조업은 빠지고 로봇주가 상승하는 게 노란봉투법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제조업도 그 자회사나 그룹사들 찾아보면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그룹사들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갑자기 인원이 감축되고 비용이 엄청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아닌 건데 실제로 이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이런 상승 랠리는 그래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AI 전략이 관련된 거랑 이제 좀 같이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AI 소프트웨어주도 같이 올랐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동행해서 오를 수 있다. 그 두 가지 좀 결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를 더 강하게 해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 사실은 이 돈의 흐름의 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대기업들이 로봇주에 지금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노사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때 되면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비용으로 인식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수혜,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예. 비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미 그렇게 로봇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고 있는 기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서 물밑 작업이 이미 끝난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래서 언제든 캐파를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그냥 계획 정도만 내놓은 상황인 건지 지금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 기업들 네. 보면은 장비 자동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동화는 거의 다 됐다라고 봐도 좋고요. 네.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충분히 스마트하지 않으면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자동차 공정에서 의장 파트라던가 이런 일부 공정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는 AI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장비랑 기계랑 이제 AI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계와 AI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 찰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그 단계. 네. 그러면 우리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한번 글로벌리하게 보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로봇 산업에서 좀 앞서 있는 기업이랄지 아니면 적용시키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로봇 기업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기계 업종에 예. 속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본사 서울이나 창원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는데 그쪽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산업용 로봇, 협동용 로봇 이쪽을 좀 타겟팅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협동으로 유명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장 그리고 레인보우가 협동 그리고 AMR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대장주가 좀 변경되겠구나. 네.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올드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거기서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업체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그 시장만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업종,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 네. 휴머노이드는 예전에 15년도 정도에 한번 했다가 정책적으로 좀 주춤했고 다음에 올해 다시 시작하는 산업이다. 완전히 신생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렇게 한 두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기계와 AI가 뒤쪽으로 합쳐져서 나올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최적화된 폼팩터로 보고 있죠. 그러면 약간 그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죠. 피지컬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좀 더 여쭤볼게요. 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술을 이제 선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미국 학계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게 피지컬 AI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업계에서는 좀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AI, 예. 그러니까 LLM이 아니라 이제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A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딥하게 가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피지컬 AI는 결국에 사람의 감각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A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감각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뒤에서 한번 추가로 왜냐면 이 기술까지 가능한가? 지금 분명히 로봇 기술이나 AI 관련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나 또 일부는 아예 다크 팩토리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화에서 보는 로봇 형태의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그 로봇을 말하는 거니까 오늘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피지컬 AI의 도입 수준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도 좀 현황이 궁금하네요. 국내에서 말씀. 예. 어디까지 근데 왔느냐. 국내에 많습니까? 저는 좀 더 글로벌하게 봐야 뭔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미국하고 중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예. 가장 뭐 국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은 테슬라가 될 거고 그렇죠. 테슬라가 22년도 말이었을 거예요. 그 수트를 입고 나와서 그냥 춤추던 그런 옵티머스 초기 버전에서 지금은 젠 2까지 온 상황이고 젠 3가 양산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동향을 잘 체크해야 되고 여기랑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그 피거 AI, 브래드 애드컥이라는 CEO가 이제 리더로 있는 그 피거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집에서 테스팅을 하는 단계에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주목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니오 1X 네. 이 기업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서양권은 그렇고 중국에서는 AGI 봇 그리고 춤은 걔네들이 더 잘 추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보면. 중국이요. 네. 네, 춤에 특화된 것 같습니다. 네, 춤추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때 그 유튜브 영상으로 전 봤는데 약간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너무 잘 춰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기술력인 거고 그 관절 꺾는 게 또 기술력인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운동 능력에 대한 어떤 과장된 퍼포먼스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예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5년 네. 전에도 가능했을 것 같고 위치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그냥 산업용 협동 로봇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복잡한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시장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 자연스럽게 꺾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관전들만 보면서도 엄청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AI가 어떻게 접목이 돼서 이게 서비스화 될 건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봇과 AI, 그러니까 기계와 AI의 협동은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까? 풀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결국에는 테슬라, AGI 봇 그리고 피거 AI 이 세 개 업체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노리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예요? 너무 다른가요? 생산성 향상이 하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윤택한 삶. 윤택한 삶.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인간을 목표라고는 대체하는 겁니까? 돕는 겁니까? 처음엔 대체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재편이 된 다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갈 길이 멀긴 한 것 같은데. 네. 뭐 적어도 그렇게 어필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내 기업들도 한번 예는 들어보도록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역시 관련한 로봇 산업이나 로봇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로봇 도입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휴머노이드 쪽에서. 예. 꼭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봇 기계로만 봤을 때도요. 기계로 봤을 때 거의 모든 단계에서 초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HD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캡티브 현대 계열 쪽으로는 잘 나가고 있고 네. 거의 뭐 2천억 원대 매출액을 하는 기업이니까 뭐 거기가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 비상장 단계인데 그거 말고는 다 협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AMR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 뭐 국내 AMR 기업들 매출액 합산을 했을 때 아마 1,000억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뭐 지금 시작했으니까 매출액이
얼마 안 되지만 뭐 100대, 200대 정도 나가는 예. 네, 거의 R&D용이 예. 많죠. 네. 그러면 여기는 ROI 따지기에는 너무 이르겠네요. 투자 그래서 이제 대비 수익이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주목하게 되는. 아, 네, 지금은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앞으로 늘어나는 R&D 예산에서 얼마나 로보틱스에 배정이 될 건가. 그리고 우리 기업에 얼마나 좀 지원을 일으켜서 차세대 로보틱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청사진이나 예산안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규모나 속도가 좀 충분하다고 느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 네, 지금 아직도 뭐 전략위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인프라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력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이쪽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죠. 네. 워낙 우리나라 산업의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다 보니까 예. 소프트웨어하고 로보틱스 이 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너무 작은 파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뭐 맨파워에서 중요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랑은 좀 멀다고 우리가 느끼긴 하죠. 네, 네.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없이 돈을 벌 수가 없고 네. 그냥 인프라만 투자하고 끝은 아닐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에서 뭐 GPU 문제라던가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뒤에 대한 지금 시간을 쓸 여력이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네, 순서가 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에 특히 휴머노이드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랑 빨리 협력해야겠다. 이런 노선으로 좀 선회하는 것도 보이고요. 미국이랑은 그러면 어떤 협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AI 트레이닝 관련된 예. 거기에 이제 GPU하고 전력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프리트레인된 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하드웨어에 탑재시키겠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 핸드폰 성장한 거 보면은 네. 구글이랑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소프트웨어는 이제 미국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월드베스트 LLM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게 쓰여지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랑 협력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빨리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은 이제 좀 초조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양다리 전략으로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리소스가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 발전이 있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뭐 미국 투자가 됐든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두드러지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요? 예. 지금 성과를 논하기에도 좀 어려운 게 기술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확실한 미래다 하면서 베팅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거는 알겠지만 이제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 뭐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좀 안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네. 이제 글로벌 흐름이 그게 아니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술자분들이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서 으쌰으쌰해서 올해 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처음에는 물류 시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 지금 이런 그 엔드 시장에 계신 분들이랑은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자동차를 좀 봤다가 난이도가 좀 있고 그래서 물류 쪽이 좀 유망하다고 글로벌리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송 쪽이 좀 그 기술을 적용하기에 단순하거든요. 자동차보다는. 그래서 물류 시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적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보니까 픽앤플레이스 같은 기술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시메스라는 업체랑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제품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뭐 자동차나 물류 쪽으로 시행이 먼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물류 쪽에 적용되는 로봇이 진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쪽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보고 있는 그냥 로봇팔 공장 자동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팔은 고정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MR의 발전에 따라서 AGV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AMR은 자율주행입니다. 네. 기본이. AMR이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 위에 팔을 부착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일종의 센서인데 네, 이게 이제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상하차도 할 수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트레치 로봇 네, 여기가 AMMR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되고 지능이 높아지면 휴머노이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류 창고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물건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그러면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셔야 좀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은 프로그램된 단계이고 네. 나중에는 스스로 학습해서 추론하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가겠네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대체를 말씀하실까요? 어느 정도. 네. 그것도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있지만 뭐 이제 로봇이 워낙 각광을 받다 보니까 꼭 우리들 느끼면은 공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자동화 돼가지고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은 느낌처럼 막 붐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는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고 막 실업률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시나리오들이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인간의 노동력이 어디까지 대체가 될 것인가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있어서 저도 되게 막연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라. 예. 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서 고소득자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에 계신 분들이 주였잖아요. 예. AI 대체는. 기본적으로 LLM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이제 뭐 몸으로 하는 일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산 캐파에 따라서 좌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또 제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산 시설, 생산 전문 업체와 할지 이거가 좀 결국 바틀렉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그러니까 완전 대체 이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부분 대체는 꽤 빨리 될 것 같은데 한 3년 내에. 근데 대체라기보다는 재배치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던 일을 부분적으로 이제 로봇이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로봇이 조금 더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조금 더 많은 공정을 하고 순차적일 것 같고 테슬라 그 자율주행을 보시면은 이게 언제 여기까지 왔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력 대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로봇이 각광받으면서 기사로도 그다음에 뭐 연구 보고서나 해외 자료를 통해서도 참 계산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 이 로봇 돌린다고 했을 때 뭐 5년 정도 이 로봇 돌리면 투자 대비 인건 비용이 더 낮다.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그렇고 해외 뉴스도 보면 결국 로봇 한 5년 돌리면 그거 계산해 봤더니 최저임금이 한 1,7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 대신 로봇을 쓰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당장 도입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이기도 하고 이 최저임금 1,700원에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추정을 직접 하지를 않아서 예. 어떤 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수치보다는 인력 부족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런 트러블을 일으켜서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부분 대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특정 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숙련된 분들이 있는데 계속 뭐 젊은 친구들은 수급이 안 된다던가 예.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노하우를 로봇에 입혀서 네. 좀 데리고 다니면서 조수격으로 쓰고 그런 형태의 침투율 확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네요.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뭐 조수 역할 시키는 거면? 소형 아크 용접 로봇이라고 해서 예. 이미 협동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소에서. 그래요. 근데 이제 폼팩터가 좀 더 커지고 원래 하던 거 좀 더 잘하고 이런 느낌이겠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또 원경화 연구위원과 이제 조선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마침 로봇이 각광받는 때라 그 스마트 공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특히 조선 같은 분야는 비선형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스마트화 시켜봤자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분위기 보면 이제 조선소도 다 막 공장 자동화될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보조 역할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전히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워낙 좀 붐업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산업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지금 막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기술이 됐든 아니면 어떤 투자금이 됐든 지금 가장 로봇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아서 네,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은 휴머노이드는 손 관련된 네, 부분에 대한 발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이라고 하면 어떤 그 휴머노이드 핸드 그냥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에서도 보면은 장갑 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충분히 이제 덱스트러스 상가,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교한 일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손인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거 말고는 이제 뭐 자금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부 정책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PU 관련된 수급, 그리고 에너지 너무 많습니다. 수급과 에너지는 이거는 진짜 이제 전력 기기까지 봐야 되고 엔비디아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손 얘기해 주셨으니까 궁금한 게 앞에서 사람의 감각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다가 실제로 감각을 입힐 수 있는 기술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테스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거운 걸 못 들거든요. 로봇이 무거운 걸 못 든다고요? 손이 무거운 걸 못 듭니다. 손 자체가 손가락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쥐고 락을 하는, 이렇게 해서 딱 락 시켜버리는, 든 다음에 푸는, 뭐 이런 형태로 약간 좀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시도해보고 있고요. 이 모터라는 게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출력이 좀 좌우되는데, 아무래도 B2C 가정용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은 소형화가 필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게 만들다 보니까 큰 로봇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들듯이 들 수가 없고, 짜잘짜잘한 거, 뭐 루빅스 큐브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진짜 무거운 거, 뭐 10kg, 20kg짜리 이런 것들을 못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뭐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더 큰 모터로 컨트롤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기가 그리고 답을 주시기가 쉽진 않겠지만
똑같은 손 크기라고 했을 때 지금의 기술은 사람의 손보다도 힘이 약해요. 로봇 손이? 네, 약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전 당연히 더 강할 줄 알았거든요. 로봇이 힘이 안 세면 그렇죠. 아니 더 세게 만들 수 있지만 네. 그것을 가볍고 예. 그리고 정교하게는 만들기 힘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손도 뭐 사이즈 키우면 당연히 더 세질 거고. 그냥 똑같은 크기라고 했을 때는 인간보다 아직은 힘이 안 센 네. 수준밖에 안 왔군요. 쉽지 않죠. 예. 아, 그게 어떤 모터 크기와 그 소재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뭐 다양한 뭐 전력, 출력, 뭐 사이즈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물류 쪽에서도 이제 무거운 걸 당연하죠. 20kg 이상짜리, 네. 20kg가 보통 업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손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 올릴 건가.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냥 로봇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향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로봇이라고 해서 힘은 당연히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 가볍게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넘어지면은 다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랑 같이. 그렇죠. 예. 그냥 기존의 산업용 협동 같은 경우에는 뭐 펜스가 대부분 쳐져 있고 예.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로봇이 일을 하는 거라면 예. 이거는 넘어져도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아. 굉장히 가벼운데 엄청나게 센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기술인 상황인지라 그렇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멀죠. 네,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알면 알수록 갈 길이 멀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예.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무거운 거를 안 하게 되면 네, 뭐 스마트폰 조립.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거를 안 하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정교한 일을 시킨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은 쉽지 않다면서요. 정교하게 만드는 게 무거운 거를 들게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학습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얇게 만들어서 학습을 많이 시키면 세밀한 작업은 가능하다. 네, 그건 이제 트레이닝의 영역인 거니까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부어가지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거 안 되면은 또 이렇게 해봐 하면서 뭐 강화 학습하고 뭐 시뮬레이션 돌리고, 네. 그리고 리얼월드에서 수집한 데이터 더 입히고, 그러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뭐 그러긴 하겠죠. 네. 네. 근데 무거운 거 드는 건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세밀한 거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 좀 오래 걸리겠지. 하지만 무거운 거 드는 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쪽이 좀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LLM 발전하기 전에는 뭐 확률적 모델 이런 걸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LLM, BLM 이런 게 나오면서 예.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많이 돌려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나온 변화다, 작년부터 나온 변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너지 측면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로봇이랄지 현 단계에서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의료 쪽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이것도 사실 그림을 그리자면 다양한데 좀 어디가 가장 쉽고 빠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쉽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위주로 발전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이게 결국에는 수요 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네. 돈 많고 수요가 있는 네네네. 곳으로. 네,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로봇 업체들이랑 만나면 네. 예전 미녀와 야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주전자 이런 거에 손이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능한지 물어보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분들이 없는 거죠, 한국에. 로봇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아, 그래서 이제 미팅도 오래 해야 되고 우리나라 로보틱스 업계가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 기업들이랑.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모르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엉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느낄 위원님의 답답함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로봇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야, 우리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팔 달아줘. 네. 그렇게 욕을 한단 네. 말이죠. 뭐 가전 제품을 뭐 달리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지 지금 파악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 사이드에서 이해를 좀 높여주시고, 예. 무엇이 가능한지 이제 옵션을 주고, 네. 그 다음에 협력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영화에서 보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연하게 던지는 거군요.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근데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로봇 기업이 왔으면 어떻게든 접목은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에 내 배경 지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해도가 부족함에서 오는 발전의 더딤이 있다. 네. 뭐 앱 하나를 개발할 때도 네. 그 개발자랑 굉장히 오랜 대화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더의 그 관점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네.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있는 거죠. 그거야 건축업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축 디자이너나. 그렇죠. 뭐 안 된다라고만 자꾸 하면 예. 또 기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조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답답함은 어디에 있으세요? 잠깐 뭐 투영이 방금 말씀은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정도입니까? 네,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다들 근데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로봇에 대한 정책으로도 정책 자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중요도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너무 느린 거죠. 네, 아직도 너무 느리고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거고 네. 데이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테슬라도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데이터를 누적했고 네. 거기 사용자들 이제 뭐 팬베이스를 활용해서 에러가 나는 곳들은 다 잡아줬잖아요. 네. 그걸로도 부족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렸고 그래서 데이터는 지수적 상승을 하면서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플레이는 이렇게 선형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 모시고 로봇에 대한 청사진하고 막 기대감 뿜뿜한 얘기들을 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좀 암울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부 정책, 정부 지원으로 지금 뭐 만들어낸 게 있나요? 우리나라 로보틱스 업계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네, 지금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유증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정책 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장에서 빨리 조달할 필요가 없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R&D부터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에서 워낙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진 건 있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AI 개발 자체 AI도 그렇고 어떤 로봇 쪽으로도 힘은 싣겠다고 했지만 연구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정부 바뀐 걸 떠나서 너무 느리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아쉬움만 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 잘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잘하는 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쪽에 가서 다양한 그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 업계 대표분들도 이제 다양한 그 업계 협력을 위해서 미팅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거의 뭐 다른 뭐 업계에 있는 업체들 협력을 위해서 뭐 매주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이게 제품화 단계로 갈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고 또 하나 또 우려 사항이 있는 게 정부가 언제쯤 지원해 줄지 이게 투자라는 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건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지금 맞춰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미국 쪽에서 뭐 영업을 해서 그쪽으로 납품되는 그런 제품 그런 기업들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걸 또 너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이런 정보들이 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되게 민감한 그 투자 단계인지라 네. 기업들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공개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제가 추정해서 볼 때는 정부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네. 놔주고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로봇 박람회 엄청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국내도 있고 뭐 지난달에 베이징에서도 WRC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로봇 박람회나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술 개발한 거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춘다고요? 기술 개발하는 거를? 핵심은 감추고 있죠. 네. 왜요? 차세대 성장 동력이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서로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좀 격차를 벌리고 공개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표준화 모델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완제품까지 단계는 아니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공개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뭐 어떤 개발을 해도 그렇게 막 공개를 하거나 자랑을 하진 않는가 보군요. 네,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네. 저는 뭐 컨퍼런스가 워낙 많길래 그러니까 어떤 가전이나 IT처럼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 그대로 오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쪽은 더더욱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느 순간에 짠 완성된 거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전략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삼성은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으니까 예. 레인보우는 좀 더 많이 감추려고 하고 있고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LG 계열이라던가 협력사 쪽에서는 좀 오픈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이게 전략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오픈인 거죠. 알겠습니다. 로봇 전반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그거는 답을 아직 안 해주셨어요.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네, 기술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로봇의 형태든 AI든 뭐가 됐든 우리가 그래도 좀 각광을 받고 사실 이거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로봇 쪽은 저희가 후발주자였어요. 네네. 산업용도 그렇고 협동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를 찾는 거보다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예.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휴머노이드 쪽은 무조건 한다라고 음. 보고 있어서 이런 휴머노이드 인터그레이터 기업들, 레인보우라던가 로보티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 것처럼 보이고요. 이 기업들은 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로봇 중에서도? 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협동하고 AMR 예. 거기에 휴머노이드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네. 아마 27년이나 28년에 좀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핵심 부품이죠. 네.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휴머노이드 여기도 밸류에이션의 대부분이 휴머노이드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고 유로보틱스는 플라스틱 추출 로봇을 하는데요. 여기도 노경식 연구소장님 이제 초빙을 하셔가지고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분야를 궁극적으로 할 업체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도 기술 얘기는 조금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로보틱스의 꽃이라고 액추에이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예. 실제로 보셨을 때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또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글로벌 브랜드 예. 다이내믹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토크가 높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 QDD 신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단일 기업에 엄청나게 큰 수량을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리 굉장히 좀 고객사가 잘 분포돼 있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저가로 따라오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 계속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기술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분야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R&D, 방산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가 국내에선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뭐 한 10분 정도는 투자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로보티즈도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네. 사실 주가에 어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기술력만 있으면 투자자들은 돈을 지급할 의향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성장주라는 게 어쨌거나 좀 매출의 증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증가는 좀 있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지나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냥 정책만 보고 미래 청사진만 보고 로봇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로봇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님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숫자가 너무 잘 찍힌다 그러면은 예. 피크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갖고 계신가요? 어떤 휴머노이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아니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산업의 초기도 아니니 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로보틱스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AI 산업은 그렇다 보면은 사이클이 한참 남았다라고 보는데 네. 중간에 이제 뭐 조정도 있을 거고 저는 이번 사이클에 실적을 막 크게 만들어내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음 사이클이나 다다음 사이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그거 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에 사실 실적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이고 그 VC 업계가 기업을 찾듯이 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삼성, 현대, 한화 쪽으로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을 지금으로선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주가가 더 핫한 뭐 로보티즈도 얘기를 해주셨고 KNR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중소형 로봇 회사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사실 있을 텐데 중소형은 워낙 어떤 뉴스에도 민감하고 정책 모멘텀도 있다지만 그 정책이 좀 이야기가 시들해지면 사실 주가도 함께 소외받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저는 로보티즈를 항상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대기업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전략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레인보우가 5조 원대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조도 안 되기 때문에 시총이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또 결국에는 이제 강자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지금 변하는 것 같아서 네. 유증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사이즈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액추에이터 쪽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실적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네. 캐펙스 투자하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가 무리 없어 보입니다.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로보티즈 뭐 이미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혹시 다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 더 있을까요? 투자 차원에서요? 예. 네. 아니 꼭 투자 차원에서 네. 혹시 또 이게 위원님께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얘기- 투자랑 그 산업의 이해를 높이는 거는 저는 네.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지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지 이게 약간 저도 네.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여기서 이 기업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망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꼭 매수 사인으로 그 받아들이실까봐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어떤 기술력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되게 독특한 기업이 KNR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근데 12년, 15년 사이에 이제 전기식으로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으면서 유압이 좀 소외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유압은 무거운 거 드는 거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요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KLM 시스템에 뭐 추가적인 이거 말고 다른 모멘텀도 혹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원자로 관련된 해체.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가 등락의 원인인데 예. 근데 저는 뭐 펀더멘털리 봤을 때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는 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미팅하고 뭐 기관들이랑 같이 미팅을 해보면 결국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부품 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문제점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시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는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이게 실적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매출이 엄청 커지기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와가지고 뭐 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도 하고 그 외로는 이제 물류 시장 들어가려면 시메스랑 다 협력을 하기 때문에 네. 핵심 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심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메스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비전 기술인데요. 네.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서 이송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를 드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쵸. 이제 추론도 해야 되고 네. 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데 예.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니까 예. A에서 B로 가 하면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B에서 A로 가 한번 움직이고 이것만 했거든요. 얘가 딱딱한 건지 말랑한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들으면 깨지는 건지 그런 모르는 상태니까. 예. 그런데 그 CMS는 그것을 구별하고 추론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 뭐 플라스틱 물병 같은 경우에 투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이 어딘지를 몰라서 이상한 데 집을 수도 있는데 CMS는 잘 집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는 당장 물류 쪽으로는 쓰임이 아주 많겠네요. 네, 지금 쿠팡 쪽 언제 좀 물량이 좀 커질지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예. 쿠팡의 뭐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부 장비 이렇게 같이 납품이 되면 그럼 이제 국내 물류 시장에 조금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몇 가지 기업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앞부분의 대부분은 사실 약간 좀 아쉬움에 대한 토로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후발주자로서 좀 어떤 투자 규모로 봤을 때나 기술력으로 봤을 때나 그 스타트 시점으로 봤을 때나 그 아쉬움은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또 주식시장에서 워낙 향후에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우리 로봇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또 막판에는 우리들의 기술력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그러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한마디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할 거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산업이 부진한 거랑 주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되게 유망한 투자 분야가 될 거로 보고 있고 탑픽은 로보티즈로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로보티즈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일전에도 리포트 통해서 탑픽으로 얘기해 주신 만큼 로봇 투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로봇 투자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박찬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